전라남도 구례군 깊은 산속 자연을 넘게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울창한 숲이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걸어서 1시간은 걸리죠. 이런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스님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셨어요.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 전체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죠.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각사각 무언가가 땅을 긁는 소리였죠. 처음엔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법당 앞 불계란 위까지 올라왔어요. 스님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하얀 범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범이 아니라 입에 검은 봉지를 물고 있었죠. 이게 뭔가? 스님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백사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법당 문 앞까지 다가와서는 입에 물고 있던 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스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산에서 뱀을 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뱀의 눈빛이 어찌 나 영특해 보이던지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지를 들어올리자 제법 무게가 느껴졌어요. 안에 뭔가 단단한 것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 같았죠. 스님은 봉지를 들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지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금목걸이, 하나, 날, 근, 조선, 시대, 곧, 일부, 그리고 자물쇠를 따는 듯한 두구들, 더러워진 장갑 반짝까지. 이 물건들은 모두 며칠 전 절에서 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스님은 중얼거리며 그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당 뒤편 작은 전시장에 모셔져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스님은 혼자 사는 터라 누구를 의심할 수도 없었고 그냥 자신이 어디다 치원 꼭 잊어버렸나 싶어서 찾아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백사가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특히 그 금목걸이는 조선시대부터 절을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유물이었어요. 혹시라도 도난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경찰서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백사가 직접 가져다 주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백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침침한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또 시작이구나.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중을 걸으며 합장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님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사가 가져다 준 물건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예불을 마친 후 비로소 그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극복걸이부터 들여다보았어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걸이는 절의 가장 소중한 유물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 스님들이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했죠. 목걸이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은은한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목걸이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어디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고 서 일부를 펼쳐보았습니다. 한눈으로 빼고 키 적힌 글씨들이 보였는데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뭔가 수상한 용도로 쓰이는 도구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장갑 한 자, 손가락 부분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고 흙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스님은 고개를 겨우 들었습니다. 절에서 사라진 유물들과 함께 이런 수상한 도구들이 같이 있다는 게 영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유물들을 훔쳐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 또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정리하던 중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거죠. 뜨르르르, 뭔가 금속성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초대나 향료가 바람에 넘어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자물쇠 다른 소리였을지도 모르겠군요. 스님은 절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물건들도 사라진 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법당 뒤편에 있는 작은 전시 공간부터 시작해서 스님의 거처, 그리고 절곳 꽃을 주워 보았어요. 다행히 다른 귀중한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바닥에 흙이 조금 떨어져 있었고 유리장 앞쪽에 손자 같은 게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뭔가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스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깊은 산속까지 올라와서 절도를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외진 곳까지 오려면 길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절을 자주 오던 사람이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백사였습니다. 어떻게 이 백이 그 물건들을 찾아낸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스님에게 가져다 줬을까요? 혹시 그 백사가 도둑이 물건을 숨겨둔 곳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스님은 백사가 나타났던 법당 앞으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범이 기억한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돌계단이라 별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계단 모서리 부분에 작은 흙덩어리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 백사가 어디선가 흙이 묻은 채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찾는 거냐? 스님은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백사가 단순한 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스님을 도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스님은 이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물건들을 도착하셨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일이 과연 여기 섞일 날이 올지 의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스님은 결국 구례파출소를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은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사가 가져다 준 물건들과 함께 그 수상한 도구들까지 가방에 넣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파출소는 절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어 내려가야 나오는 곳에 있었으므로 구례 읍내에서도 꽤 외진 곳이라 경찰감도 2명밖에 없는 작은 파출소였죠. 스님이 들어서자 가끔 물을 서던 김순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스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순경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절에 올라와서 안무를 묻고 했던 털, 서로 얼굴은 익숙한 사이였어요. 스님은 가방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작은 설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얀 벤이 검은 봉지를 물고 와서 법당 앞에 놓고 갔다는 것, 그 안에 며칠 전 사라졌던 유물들과 함께
수상한 도구들이 들어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듣던 김순경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김순경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스님, 그러니까 뱀이 도둑맞은 물건을 찾아다가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이에요. 하지만 스님, 뱀이 어떻게? 김순경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그럴 이거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표정만 봐도 믿지 않는다는 게 역력했어요. 그때 안쪽에서 박경희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제법 있는 박경희는 김순경보다도 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처음에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스님 절에서 도난당했던 거라는 거죠. 그럼 신고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뱀 이야기는 빼고 하시죠. 그냥 절에서 물건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스님은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못한 채 파출소를 나와야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저 물건을 되찾으니 다행이라는 식으로만 되었어요. 도구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지문 감식이나 제대로 된 수사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님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헛개비였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로 백사가 그 물건들을 가져다 준 게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젯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일찍 신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절에는 정기적으로 오는 신도 5, 6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3명이 와 있었어요. 스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포살이 물어보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일어난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신도들의 반응도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요즘 너무 혼자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 보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지내시니까 착각을 하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스님께서 꿈을 꾸신 게 아닐까요? 최 보살도 거들었어요. 워낙 신기한 꿈이어서 상생하게 기억나시는 거죠. 결국 신도들마저도 스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 스님 혼자 지내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헛개비를 본 게 아닐까요? 라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게냐는 말까지 나왔죠. 저녁이 되자 신도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니 정말로 자신이 착각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각사각 무언가가 땅을 기억하는 소리. 스님은 깜짝 놀라서 법당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와 똑같은 하얀 댐이 있었어요. 백사는 스님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은 채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 물건들을 가져다 좀 거구나. 스님은 백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헛꽃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 다음 날 밤, 스님은 잠들지 않고 법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백사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고 경전을 읽으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어서야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소리가 돌계단을 타고 올라오더니 법당 앞에서 멈췄어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백사가 또다시 검은 봉지를 물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봉지는 지난번보다
훨씬 커 보였어요. 백사는 이전과 똑같이 봉지를 내려놓고는 스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급박한 기색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빨리 이걸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고맙다,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 하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봉지를 들어 올리자 이번에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지난번 봉지보다 2배는 더 무거운 것 같았어요. 스님은 봉지를 법당 안으로 가져와서 촛불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날고 너덜너덜해진 수첩이었는데 펼쳐보니 절을 구조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법당의 위치, 스님의 처서, 전시실, 심지어 화장실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장소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으니 법당, 뒤편, 마이너스, 금고, 위치, 전시실, 마이너스, 유물, 보관함, 처서, 마이너스, 스님, 수면, 시간, 오후, 11시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스님의 등골이 선을 해줬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털기 위해 미리 조사를 해둔 거였거든요. 2번째로 나온 건 작은 유리 수비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저장 장치 말이에요. 스님은 컴퓨터를 잘 모르셨지만 이런 게 뭔지는 알고 계셨어요. 분명 여기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3번째로 나온 건 절 주변 지도였습니다. 사용지인 세된 지도였는데 절 위치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절로 올라오는 기목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고 도주로 1, 도주로 1 이런 식으로 메모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 지도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절을 털어가고 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건 또 다른 종이 뭉치였어요. 펼쳐보니 절의 유물들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는 물론이고 다른 귀중한 불상들, 고소들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사진 아래에는 시가 500만 원, 문화재 지정 가능, 해외 반출용이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구나. 스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문화재 도난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해외로 반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백사에게 있었느냐는 거였어요. 분명히 범인이 이런 걸 만들어놨을 텐데 백사가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걸까요? 혹시 범인이 이런 증거물들을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백사가 그걸 찾아낸 건 아닐까 싶었어요. 스님은 수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박신도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보식 핑계로 사전 답사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신도 스님은 고개를 겨우 등했습니다. 절에 다니는 신도 중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나 생각해보니 몇 달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보식을 가졌던 박서방이 떠올랐어요. 박서방은 구례읍내에서 작은 상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는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님도 불쌍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대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저를 털기 위해 미리 조사를 하러 온 거였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박서방은 절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바로 박서방이 절에 왔던 모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정말 수상한 행동들이 법당 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모습, 전시실 앞에서 오래 서 있던 모습, 심지어 스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돌아다니던 모습까지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절 안에 있다 범인은 스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 지도들을 꺼내놓으며 말했어요. 범인이 누군지도 알 것 같고요. 김순경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저를 구조도가 그려진 수첩을 보자 즉시 박형희를 불러왔어요. 경희님, 이거 좀 보세요. 박형희도 처음에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물들을 보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스님을 의심스럽게 봤던 눈빛이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수처에 적힌 박신도라는 게 누구입니까? 박형희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박서방에 대해 아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몇 달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절에 와서 보시를 했다는 것, 구례 읍내에서 상점을 한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절안은 유심히 둘러보고 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 그럼 이 USB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박형희는 김순경에게 컴퓨터를 켜라고 지시했어요. USB 컴퓨터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진 파일들이었는데 절의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들어있었어. 법당 내부, 전시실, 심지어 스님의 처소까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여러 개 열어보니 박서방이 절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전시실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CCTV의 영상인가요? 김순경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절에는 CCTV가 없어요. 스님이 대답했어요. 그럼 이건 누가 찍은 거죠? 박경희가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겠습니다. 아, 이건 범인이 자기가 하는 일을 녹화해 둔 거네요. 요즘 이런 범죄자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범행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말이죠. 영상을 계속 본 박경희는 박서방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시실 안에 유리장을 열고 극복 거리를 꺼내는 모습, 고서들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잠을 새다는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증거, 박경희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스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백사, 이야기를 또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좀 더 믿어줄 것 같았어요. 사실 어제도 그 하얀 범이 이걸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순경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박형희는 즉시 구례읍내 상인에 연락을 했습니다. 박성만이라는 이름으로 상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사람마 지나지 않아 답변이 왔습니다. 됐습니다. 박성만 47세, 구례읍 중심가에서 작은 자바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소도 확인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가보지. 박형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스님도 같이 가셔서 신원 확인을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스님도 경찰들은 함께 박성만 의 자바점으로 향했으므 구례움 내 중심 가 있는 작은 가 개였는데 도착해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 개 앞에 임시 휴이라는 판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평일, 낮, 왜 문을 닫았을까요? 김순경이 고개를 갸우통했어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박성만이 어제부터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짐도 대충 사서 가져갔고 임대료도 못 낸 채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도망쳤군요. 박형희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 수배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때 순이 이미 뭔가 생각난 듯 말을 꺼냈어요. 혹시
그 사람이 훔친 물건들을 어디다 숨겨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사가 증거물들을 어디서 찾아온 걸 보면 분명히 은신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이네요. 박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벤이, 아니 어쨌든 그 증거물들이 발견된 곳 근처를 수색해 봐야겠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전방을 돌아올 순 이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성이 많이 도망쳤다는 사실, 또 충격적이었지만 정작 훔쳐간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백사가 가져다 준 증거들은 일부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박형과 김은 숨겨놓은 물건들을 찾기 위해 다시 주변을 수색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물건이 숨겨진 곳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경찰들도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박경희가 떠나면서 말했어요. 혹시 밤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경찰들이 떠나고 나서 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은 법당에 앉아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었는데 문득 백사가 생각났어요. 지금까지 2번이나 중요한 증거를 가져다 준 그 뱀이 오늘 밤에도 나타날까 싶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 물건들을 찾아온 건지 정말 궁금하다. 스님은 혼자 말을 중얼거렸어요. 혹시 나머지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니?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각사각 백사가 돌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소리였어. 스님은 재빨리 법당 문을 열었어요. 백사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고 왔습니다. 대신 스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절 뒤쪽으로 돌렸어요.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니?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백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절 뒤편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손전등을 챙겨서 백사를 따라갔습니다. 절 뒤편은 바위들이 많고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라 글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죠. 백사는 바위 사이를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앞장섰습니다. 스님은 나무에 걸리고 도래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열심히 따라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큰 바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는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고 폭도 몇 미터나 되는 거대한 바위였어요. 백사는 그 바위 아래쪽으로 기어가더니 특정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돌아보며 그곳을 응시했어요. 스님이 손전등을 비추어 보니 바위 아래쪽에 작은 틈 3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틈이었어요.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 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뭔가 있네. 스님의 손에 차가운 금속 느낌이 만져졌어요. 힘을 주어 잡아당기니 무거운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니? 어스펜이 백사를 바라보면 물어보자. 백살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스님은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2개 상자와 가방을 들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무거워서 여러분 쉬어가며 겨우 운반할 수 있었어요. 법당에 도착해서 상자와 가방을 열어보니 모두 입이 벌어졌습니다. 철제 상자 안에는 사라진 나머지 유물들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고려시대 불상, 조선시대 경전들, 그리고 역대 스님들이 사용하던 법구들까지 박성만이 여러 차례 걸쳐 훔쳐간 것들이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검은 가방 안에 있던 서류들이었어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문화재 해외 반출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박성만이 훔친 유물들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밀반출할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계획서를 자세히 보니 박성만 혼자 서울에 있는 어떤 골동품 업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해외 바이어들의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절조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화재 밀거래였던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스님은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절이 이런 거대한 범죄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방 맨 아래에는 박성만의 수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지역의 절 리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경상북도의 어떤 절, 강원도의 어떤 절, 이런 식으로 11개의 절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각 완료, 진행 중, 계획 이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절만 털었던 게 아니구나. 스님은 손이 떨렸어요. 전국의 외진 절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사라졌을지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스님은 즉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형희가 직접 받았어요. 경희님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찾았어요. 정말이니까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절 뒤, 바위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박형희는 즉시 절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차 서너 대가 절 앞에 도착했어요. 박형희뿐만 아니라 구례경찰서에서 온 형사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증거물들을 본 경찰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특히 문화재, 일반, 출, 계획서를 보고는 즉시 서울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인 문화재 도난 사건의 일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일찍 일어나서 언론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전국의 다른 절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빨리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전화를 건고 전문 여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절에 도착했어요. 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자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범위 증거를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기자가 확인하듯 물어보았어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지금은 인정하고 있어요. 김 기자는 박형희에게도 연락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박형희는 범위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또 스님이 발견한 증거들이 모두 진짜라는 것은 확인해 주었어요. 기사는 그날 오후에 온라인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백사가 지킨 구매의 절, 문화재 절조던 전원 검거 임바. 기사 내용도 자세했습니다. 박성만이라는 인물이 전국의 외진 절물 상대로 조직적인 문화재 도난을 저질러 왔다는 것, 해외 밀반출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하얀 뱀이 가져다 주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실화인가요? 뱀이 정말로 구매에 그절 알아요. 정말 깊은 산 속에 있는데 이런 일이 문화재 도둑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백사형을 살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매 신문 기사를 본 전국 언론사들이 앞다 두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서울의 대형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까지 취재 요청을 해왔어요. 오후 3시쯤 SBS 뉴스팀이 도착했습니다. 기자와 카메라맨 그리고 촬영 장비들까지 가득 실은 차량이 절 앞에 섰어요. 이어서 MBC, KBS 취재진들도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실 줄 몰랐네요. 스님은 당황했어요. 평상시에는 조용하기만 한 절이 갑자기 북적거리게 되었거든요. 기자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뱀이 증거를 가져다 주었느냐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똑같은 대답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본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없이 전국의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 제목을 붙였지만 내용은 비슷했어요. SBS는 신비한 백사가 밝혀낸 전국 문화재 도난 사건을 다뤘고, MBC에서는 뱀이가 가져다 준 증거로 문화재 도둑 검거라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좀 더 신중하게 구례절 문화재 도난 사건이 조직적인 범행이 드러났다고 했지만, BM이 아기도 함께 다뤘어요. 뉴스가 나간 후 전후로 절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절들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저희 절에서도 몇 달 전에 고려불상이 사라졌는데 혹시 그 박성만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는 조선시대 경전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 수첩에 저희 절 이름도 있나요? 스님은 경찰에 이런 신고들을 모두 전달했어요. 박경희에 따르면 벌써 전국에서 수십 건이 넘는 유사사건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서울경찰청에서 박성만과 연관된 골동품 업체를 급습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창고에서 전국 각지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만이 중국 국경 근처에서 검거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는 마지막 남은 문화재들을 들고 중국으로 도주하려다가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박경희가 절에 올라와서 직접 알려주었어요. 스님 완전히 끝났습니다. 박성만과 그 일당들 모두 검거됐고 도난당한 문화재들도 대부분 회수했어요. 정말 대단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저들도 많이 피해를 당했나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게 전국 30여 개 절입니다.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해요. 만약 스님께서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스님은 조용히 법당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이 모든 게 백사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백사가 증거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박성만의 범행은 계속되었을 테고 더 많은 문화재가 사라졌을 거예요. 정말 고마웠다. 스님은 백사가 사라진 주산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 덕분에 많은 절들이 구원받았구나. 바람이 불어와 남은 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백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쏟아지던 취재 요청도 잦아들고 절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백사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또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화회어서 주산을 바라보았어요. 혹시라도 백사가 다시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칠째 백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나 보구나. 스님은 쓸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오랜만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무엇인가가 돌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스님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하얀 백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늘리고 왠지 지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물고 오지 않았어요. 백사는 스님 앞까지 와서 잠시 멈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더 뒷걸음질 쳤습니다. 큰 바위에 도착하자 백사는 바위의 옆에 평안히 누워 목을 둥걸게 말고 마 하자 The Grain 딸이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 혹시 스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백사의 모습을 보니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백사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점점 그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스님은 조심스럽게 백사 곁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마웠어.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덕분에 많은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고 다른 저들도 구할 수 있었어. 부처님께서 내 공덕을 알고 계실 거야. 백사는 스님의 목소리를 듣는 듯 꼬리끝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치 평안하게 잠든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스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산바람이 남은 잎을 흔들어 댔지만 스님은 백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영물이었구나. 스님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면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였을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스님은 백사를 그 바위 아래 조용한 곳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예쁜 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읍내석공에게 부탁해서 작은 비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스님은 그 작은 비석을 백사의 무덤 앞 회세에 왔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사연가 위 이 산을 지켜준 숨은 존재에게 감사를. 비석을 나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네가 진화인 멤버들 스님 백사 컨프론트 아닌 회에 모든 사람들이 절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또 다른 소문도 있었어요. 그 전에 정성스럽게 참배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잃어버린 반지나 목걸이를 찾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게 백사의 영혼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스님은 백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비석 앞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탄송이가 있었어요. 아마 백사의 이야기를 들은 신도 중 한 명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스님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때 바람이 불어서 주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백사가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스님은 그 후로도 매일 백사의 무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맺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백사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작은 한 마리가 큰 범죄를 막아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영특하고 위로운 존재였는지를 말이죠. 시간이 흘러도 백사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절들에서도 이 이야기가 알려졌고 문화재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작은 비석은 그 깊은 산속 바위 아래에서 조용히 백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그 자를 찾아가게 된다면 백사의 무덤 앞에서 잠시 들러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큰일을 해낸 그 영물에게 말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